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내용은 바디우가 현재 철학의 상태, 현재 인문학의 상태, 현재 서구 사유의, 현재라고 하면 20세기를 말하죠. 바디우가 이 책을 썼던 20세기 후반의 서구 사회의 사유의 상태를 지금 상태 점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점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것은 하이데거가 마지막 철학자였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하이데거에 대한 그와 같은 규정 다음에 두 번째 규정을 바디우가 하고 있죠. 그 두 번째 규정을 제가 읽어드리고 번역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La figure de la rationalité scientifique est conservée comme paradigme de façon dominante par les dispositifs de pensée surtout américains qui ont suivi les mutations des mathématiques, celles de la logique et les travaux du cercle de Vienne. 자, 번역을 하면 이렇죠.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형상은 논리학의 그것과 빈학파의 작업과 같은 수학의 변화들을 따라왔던 사유의 장치들, 특히 미국적 사유의 장치들인 그것을 통해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유지되어 왔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철학을 비롯해서 인문학 전반에 걸쳐서 사유가 지배적인 패러다임 안에 귀속되어 있는데 그 20세기 사유의 전통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경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귀속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20세기 후반 지금 이 상태, 바디우가 속해 있던 그 20세기 후반에 서구 유럽의 혹은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사유의 최대 유행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 사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면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과학적 합리성. 자, 그런데 그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물론 실증과학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철학의 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는 논리학의 그것 혹은 빈학파의 작업과 같은 수학의 변화들을 따라왔던 사유의 장치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특히 영미권에서, 특히 미국적 사유의 장치들을 통해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콰인이나 이 과학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나 어쨌든 사유의 엄밀함을 다루는 이런 모든 전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유의 주류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류들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가 지금 바디우의 말에 의한다면 서구 유럽의 사유의 전통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분석 철학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할 테지만 언어의 엄밀성에 아주 집착하는 그와 같은 사유의 철학적 경향이죠. 철학, 인문학 전반을 다루는 그와 같은 경향인데, 우리가 분석 철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철학자로는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인물들을 들 수가 있죠. 혹은 러셀과 같은 인물들, 혹은 괴델과 같은 인물들, 자, 이런 인물들, 분석 철학, 그리고 그 분석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그 그룹을 형성했던 논리 실증주의와 같은, 자, 이와 같은 철학의 전통 혹은 사유의 전통, 왜냐하면 철학만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 모든 종류의 인문학과 실증과학의 영역까지 다 아우르는 그러한 사유의 전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게 지배적인 경향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 서구의 사유의 전통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지금 하이데거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이데거가 인지 가능한 마지막 철학자였다라는 거 지난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에 의해서 존재론이 다루어진 이후에 그 이후의 철학의 사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언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의 철학의 사태는 이처럼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의 특성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언어의 엄밀함에 집중하는 그와 같은
사유의 경향이라는 것이죠. 언어가 엄밀해야 한다.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철학의 언어이건 인문학의 언어이건 언어가 뭐 너무 문학적이라든지 혹은 너무 사변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얘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어, 어, 20세기 철학이 20세기 인문학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갱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다 엄밀한 과학으로서 설정하기 위해 획득하고자 했던 것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언어의 엄밀함이 바로 그 획득의 도구라는 거예요. 언어의 엄밀함이 있어야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엄밀함. 그래서 20세기에는 언어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었죠. 다른 다양한 철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술적인 경향들에 의해서 언어학이라는 것이 아주 집중적으로 수용되어서 다루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자크라강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언어학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언어학이 도달한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소시르의 언어학을 수용했다라는 관점도 물론 이거 포함이 되지만 지금 여기서 분석철학과 논리실증주의가 언어의 엄밀함에 도달하고자 했던 것은 그와 같은 언어학 자체, 랑귀스틱 자체에 대한 의미이기보다는 그들이 쓰는 언어를 아주 정교하게 세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세공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떼어내야 했다. 자, 그와 같은 경향들이 지금 특히 영미권, 특히 미국적 사유의 장치들을 통해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언급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디오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우리가 미리 먼저 던져 보아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한 엄밀함인가? 언어가 엄밀해지면 뭐가 좋은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언어를 우리가 정교하게 다룬다면 이 언어를 정교하게 다루는 목적이 뭔가? 언어를 정교하게 다룬다는 건 언어가 아주 논리적인 장치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언어를 정밀하게 논리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잘라내고 그것을 논리화시키는 목적이 무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져야 한다는 것이죠. 언어가 정밀해지면 뭐가 좋은가? 자, 그럴 때 우리가 아주 전통적인 사유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언어의 목적이 무언가라는 것, 언어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 제가 쓰는 언어, 이 모든 언어에 우리가 인간은 언어의 동물이라고도 하잖아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그게 어떤 언어이건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쓰는 일상적인 언어이건 아니면은 컴퓨터를 만드는 소프트웨어의 언어이건 어쨌든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은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언어적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언어는 도구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언어가 도구인가? 라고 질문이 던져진다면 무엇을 위한 도구인가? 라는 간단한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언가를 지시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태제죠. 언어는 무언가를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것.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이라는 철학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예요. 언어는 그렇게 무언가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어라는 것은 무언가를 리프레젠테이션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호프레정타시용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언어는 재현의 도구라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태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쓰는 이유는 무언가를 재현하기 위해서다.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뭐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의 어린 시절은 이랬어요. 저의 가족은 이랬어요라는 건 지금 가족이 여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린 시절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어린 시절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뭘 좋아했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떠나버린 것들이니까 지금 여기 없죠.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언어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다 해도 지금 여기에 있다 해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언어가 지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제시한다라는 거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언어를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언어가 그런 도구라고 쓰여진다면, 자, 그렇다면 그 지시 대상을 대상, 오브젝트라고 부르죠. 오비액트라고 부르죠. 그 대상이에요. 대상. 자, 그렇다면 언어가 엄밀해진다라는 건 그 엄밀한 언어가 엄밀한 대상을 갖는다는 뜻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자,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가 결국 도달하는 질문의 장소가 그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를 엄밀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그 논리적인 지시 대상이 있느냐라는 문제와 관련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오브제를 정확히 지시하기 위해서 언어가 스스로 엄밀해진다라는 것은, 그 프레시지용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객관성, 오브젝티비티를 갖기 위해서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엄밀하게 하는 건 엄밀한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서인가? 자, 그럴 때 일단의 실제론적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해요. 언어가 엄밀해지면 당연히 대상을 엄밀하게 지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어가 엄밀해진다라는 것은 결국 엄밀한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엄밀한 대상이 원래 거기에 있어서 그것과 매칭이 되는 언어를 잘 만들어내면 그것을 끌어낼 수 있고 지시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첫 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고전주의적인 전통 안에 있어요. 즉 로고스, 언어, 이것을 정확하게 구성해내면, 정확하게 세공해내면 저기 있는 무언가, 존재를, 이데아를 지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전주의적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신뢰하는 전통인 것이죠. 언어에 대해서 언어는 분명히 진리를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신뢰하는 전통인 것이죠. 자, 이 전통은 두 가지 신뢰가 있어요. 진리가 저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분명히 실체로서 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우리가 지금 정확한 언어를 갖지 못해서 지시 못할 뿐이지, 분명히 어떤 존재가 저기 있다. 움직이지 않고 영원한 무언가가 있다. 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도 저기 있었고 200년 전에도 저기 있었고 300년 후에도 저기 있을, 자,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존재가 저기 있다라는, 우리가 죽어도 그거는 거기에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언어를 정확하게 구성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정확하게 세공해내면, 그게 실증과학의 언어이건 철학의 언어이건 어떤 언어이건 그 언어를 정확하게 구성해내면 그 대상, 존재와 언젠가는 매칭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 고전주의라고 불러요, 이런 전통을. 자, 그런데 그 플라톤주의적인 방식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과연 정교한 언어가 지시한 그것이 진짜 거기 있었던 그것이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언어가 존재하기 전에도 거기 있었던 그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언어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지시하고 파악했다라고 만들고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이건 오히려 언어의 효과 아니냐? 언어의 효과 아니냐? 언어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정교한 환상 아니냐?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심지어는 실증과학의 세계까지, 자, 그런 사유가 퍼져 있죠. 양자무의학의 세계를 관찰하면 그런 사유가 결국은 더 정확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관찰자의 위치와 시간과 조건이 결국은 대상의 위치와 강도와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거 착각 아니냐. 관찰자가 결국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는 관찰의 위치에서, 중립적일 수 없다는 건 관찰의 도구가 그 지시 대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무언가를 보려면 빛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무언가를 보건 뭘로 보건
결국은 그게 뭐 빛을 태양광이 아닐지라도 그게 어떤 적외선 촬영이건 어쨌든 무언가가 어떤 물질이 빛이라는 물질이 혹은 적외선이라는 물질이 어떤 특정한 물질이 물체 그 대상 관찰 대상에 가서 부딪힌 다음에 돌아오는 걸 우리는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는 의미인데, 자 그럴 때 그것이 부딪힐 때 그것에 아주 미세하지만 그 대상의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속성을 변화시킬 확률이 없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관찰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아무리 정교한 관찰의 도구라 해도 그게 언어이건 혹은 실증과학의 어떤 기계이건 아무리 중립적이고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의 관찰을 시도하려고 해도 대상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받고 산출된 그 결과물은 결국은 관찰자가 개입해서 만들어낸 효과인 것이니까 절대적으로 그곳에 있었던 그 사태 그 자체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실증과학의 영역에서 논의되는 이야기예요. 특히 양자물 이야기 세계에서 논의되는 이야기이죠. 관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중립적인 관찰이. 자, 그것인데 똑같은 논리를 우리는 이리로 가지고 와서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정교하게 제 아무리 어떤 언어를 만들어내도 다시 말해서 뭐 해겔의 철학 혹은 뭐 니체의 철학 너무 문학적이다. 너무 언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게 너무 사변적인 거 아니냐. 이런 거 다 치우고 논리학으로 만들어 보자. 논리학. 거의 논리학의 수준으로 언어를 정교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한다 해도 그것의 언어가 제시하는 대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정확한 대상을 언어가 갖는다는 것, 언어와 대상의 이 매칭이라는 개념은 결국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환상 아니냐? 결국 언어가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니냐? 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철학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 것이죠. 어떤 언어가 그 사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사태 자체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는. 어떤 언어가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사회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다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뭐 60%, 70% 이상이 푸틴을 지지한다고 하잖아요. 러시아에서 통용되는 언어, 러시아를 지배하고 러시아인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날 때부터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성인이 된 뒤에도 그들을 지배하는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언어가 똑같은 사태를 전혀 다르게, 똑같은 대상을 전혀 다르게 파악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게는 침공이자 학살이고 러시아에게는 주권의 회복이자 나치에 대한 저항인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사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건 뭐 한국어를 쓰느냐, 러시아어를 쓰느냐, 우크라이나어를 쓰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언어 내부에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어떠한 기표들이 작용하느냐, 그리고 그 언어들의 전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태가 관찰의 대상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기표, 언어와 실제 거기에 있는 것, 실제를 일치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만약에 그런 논리 실증주의가 있다면 실제론적 논리 실증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좀 나이브한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라는 것이죠. 로고스가 정확하게 세공이 되면 사물 자체가 존재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알레테이아가 될 것이다. 라는 것. 자, 이건 현재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을 버리지 않아요. 이 관점을 버리지 않아요. 이 관점을 언어가 정교하면, 언어가 정확하면 존재가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관점이, 자, 첫 번째 측면에서는 비판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여정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시작하고 있는 이 여정에서, 이 존재와 사건이라는 텍스트를 탐사하는 여정에서 이 관점이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관점에서도 분명히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디우의 철학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이건 틀렸어. 그리고 이건 맞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바디우는 틀렸지만 이 내부에도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틀렸지만 이 틀린 어떤 사유의 체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틀린 사유의 체계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유의 체계가 충분히 숙고된 것이라면 그 안에 충돌들이 있고 그 안에 투쟁과 싸움이 있어서 자 그것을 우리가 배울 점은 배워서 끌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영역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을 동력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디우의 철학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사태 사유의 현재 상태인 것이죠. 과학적 엄밀성이라는 것은 결국 언어의 정교함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사유의 경향인데, 자 그게 지금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지배적이라는 거죠. 영미권을 중심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사유가 지배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학의 정밀함에 대해서 과학적 언어의 정밀함에 대해서 바디오는 수용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 자 그런데 잠시 하이데거 이야기를 지난 수업에서 했으니까 하이데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그 하이데거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과학적 엄밀함, 언어의 과학적 엄밀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하이데거는 반대했죠. 그 하이데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이데거는 오히려 문학 쪽으로 나아갔어요. 문학, 시, 헬덜링과 같은 시인의 언어가 진정으로 존재를 출현시킨다라는 것. 존재에 접근하기 위해서 존재의 가장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시적인 언어가 유일한 접근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이 과학의 언어의 정밀함, 과학적 언어의 정밀함에 대해서 전혀 오히려 그것이 인간을 소외시킨다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언어 자체를 타락시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디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바디우하고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점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나갈 테지만 바디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디우는 거기서도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시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언어의 정밀함에 대한 탐사는 결국 락강적인 용어를 쓰자면 언어의 정밀함에 대한 탐사는 여러분 상징계를 정교하게 탐사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상징계라는 건 제가 이번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나가면서 락강의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락강의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단지 존재와 사건을 그 텍스트 한 개 내부에서 다루기보다는 락강의 영역들을 교차시키면서 조금 더 생산적인 방식의 사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자 락강에는 상징계라는 개념이 있죠. 상징계라는 개념은 언어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라는 것. 언어가 락강에게 역시 중요한 개념인 것이잖아요. 언어가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락강은 생각하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언어가 우리를 지배한다. 하지만 지배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지배자에게 지배되지 않는 것이 실제인데 지배자에게 지배되지 않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것도 대단히 강력하다. 혹은 심지어는 그것이 더욱더 강력하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고방식인 것이죠. 자, 그래서 상징계라는 게 있고 실제계라는 게 있다라는 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언어와 사물, 언어와 실제 이게 두 개가 매칭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말씀드렸던 그 구도 그 자체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징계라는 것은 이 언어의 이 제국이라는 것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속성에 아주 토대가 되는 장소까지 우리가 다가가면 우리가 이 상징계라는 거대한 건물의 아주 맨 밑에 층까지 지하까지 땅을 파서 들어가 보면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실제라는 것이 탐지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계라는 것에 가장 정교하고 논리적인 구조의 맨 밑바닥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제안을 해볼 수도 있죠. 사실은 락강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상징계라는 영역을 탐사해요. 우리가 언어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언어의
근본적인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 언어의 가장 근본적인 논리의 장소로까지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락강이 언어적인 탐사를 많이 해 나가서 결국은 그 가장 근본적인 장소, 기원이 되는 장소. 그래서 이 실제가 맞닥뜨려지는 장소, 실제라는 것과 언어의 세계가, 즉 실제라는 것과 문명의 세계가 딱 만나는 그 기원이 되는 장소를 S1이라고 표지를 하죠. S에서 S는 다 아시겠지만 시니피형이에요. 시니피형은 기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징계를 우리가 논할 때 기표로 되어 있다, 언어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언어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가 기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표의 체계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표의 체계의 가장 논리적인 지점, 가장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가 S1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락강 정신분석에서 언어적인 탐사를 이어나갈 때 상징계의 근본 장소를 가리키는 지칭하는 명사인 것이죠. S1. S1 주인 기표라고 돼요. 처음 시작되는 기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S1의 장소는 결국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S1의 장소까지 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언어를 상상계적인 의미의 체계에 우리가 속지 말고 의미의 체계 밑에 존재하는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락강이 제안한다면 결국은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S1까지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S1까지 다가가는 이유는 실제가 어디에 있는지, 실제가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를 탐사하는 가능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하이데거는 시적인 언어를 좋아했다.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실제, 존재에 접근하려고 했다. 자, 제가 지금 실제라는 단어와 존재라는 단어를 마구 섞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존재, 실제가 같은 거예요. 자, 그곳에 그냥 있는 것. 우리가 언어로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고 그것에 그냥 있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는 그걸 실제, 리얼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거기에 있는 그것. 그리고 존재도 마찬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죠. 철학에서 존재는 그냥 거기에 있는 그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리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실제라는 것, 실제라는 단어의 영어죠, 리얼. 그런데 프랑스어로는 르헬이라고 하죠. 헬. 자, 그런데 그건 그 실제는 리얼은 리얼리티는 아니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할 때 그게 리얼리티잖아요. 프랑스어로는 레알리티라고 하고, 자, 레알리티는 그 리얼리티는 그 현실은 언어의 산물이에요. 그거는 실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일단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꼭 강조를 해드릴게요. 현실, 우리가 이게 나의 현실이야라고 말할 때 그 현실은 뭐가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게 나의 현실이야. 나 이렇게 가난해. 혹은 나 이렇게 부자야.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렇게 멍청해.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게 나의 현실이야. 그리고 그건 너의 현실이야. 라고 말할 때 너는 그렇게 가난해. 너는 그렇게 부자야. 너는 그렇게 중산층이야. 자, 이거 다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믿도록 만드는 건 그것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기보다는 그 현실을 만들어내는 권력의 조건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난 좀 가난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때에는 결국은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 되게 부자인 것 같아 라고 말할 때에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즉, 한 사회, 한 공동체, 한 집단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준이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실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현실은, 리얼리티는 원래 있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의 조건들이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언어적인 효과, 언어의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환영들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얼리티는 리얼이 아닌 것인데, 자, 그런데 이 리얼리티의 세계는 전적으로 상징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언어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상징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그 상징계가 변함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화하고, 어제는 내가 가난했다고 느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오늘 발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발리에는 우리나라보다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더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더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 눈에는 더 가난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더 부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실제로 물가가 싸니까 그렇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그 현실은 발리에 갔을 때는 나는 굉장히 부자처럼 느껴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고 칩시다. 거기에 뭐 석유 부자들이 잔뜩 있다면 제가 거기서는 어이구, 나는 좀 가난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상징계 안에서는 제가 움직임에 따라서, 제가 어떤 현실에 처함에 따라서 나의 상태가, 리얼리티가, 나의 현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이건 전적으로 영원한 게 아닌 것이죠. 전적으로 안정적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계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현실들인데, 리얼리티들인데, 자,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라면, 실제 더 근본적인 것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라면, 결국 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상징계의 더 밑바닥까지 추구함으로써,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봄으로써 실제에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언어에 대한 탐사가 필요하다라고 바디오는 느끼는 거예요. 언어를 우리가 횡단해서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실제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학자 에크하르트의 관점도 그와 같죠. 하나님의 실제에 접근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상식 속에서,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말고, 우상으로서의 하나님 말고 진정한 하나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유를 하잖아요. 진짜 신, 진짜 하나님. 자, 그 하나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크하르트 같은 신학자는 언어를 횡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종교인들은 언어 자체를 외면하죠. 언어 필요 없어. 하나님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말 따위는 필요 없어. 학문도 필요 없어. 지식도 필요 없어. 다 그거 헛것이야. 하나님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직접 접근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미 언어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와 맞서야 한다는 거죠. 언어와 맞서야 하고, 언어를 분석하고,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고, 언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권력을 작동시키는지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게 전적으로 락강의 태도인 것이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끝난 락강의 세미나 17회 7강 강의 수업, 그 호모 렐리기오스라고 명명했던, 종교적 인간이라고 명명했던 그 수업에서 에크하르트의 에크하르트의 그 초상화를 수업의 포스터에 사용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락강과 에크하르트가 굉장히 유사한 궤적을,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죠. 어떤 정신분석가들은, 어떤 뭐 융과 같은 사람도 그렇고, 어떤 정신분석가들은 우리의 실제에 접근하겠어. 이 우리의 존재, 이 무한한 존재, 이 거대한 존재, 이 어떤 상식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우리의 아주 깊은 영역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는 필요 없어. 신비주의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방식으로 문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묘사하거나 전적으로 묘사적인 방식으로 그것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락강은 그런 입장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를 우리가 횡단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실제에 접근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언어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언어를 분석하고, 마치 과학자처럼, 마치 언어학자처럼 그것에 철저한 분석과 세밀하고 정교한 횡단이 일어나야, 즉 우리의 무엇이 어떠한 방식으로 언어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철저하게 연구해야만 그 너머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락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디우도 마찬가지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디우가 지금 20세기를 지배하는 서구 사유의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바로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의 후세대들이다. 즉 언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언어에 집착하고, 언어를 파악하고자 했던 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의 장점들을 적극 수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대신 결론의 위치에서는 다른 해결책을 산출해 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언어의 엄밀함을 탐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엄밀함이 붕괴되는 지점에 도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징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 상징계는 그리고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바벨탑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바벨탑을 외면해도 바벨탑은 언제나 우리보다 높이 솟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탑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차피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상징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탐사해서, 그것이 제 아무리 완벽하고 제 아무리 거대하게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해도 분명히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붕괴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붕괴되는 지점, 그걸 임계점이라고 부르죠. 어떤 상태가 전혀 다른 속성으로 접근하는 지점, 즉 실제와 맞닥뜨리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탐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디우가 이처럼 논리학의 언어, 특히 수학적인 논리학의 언어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상징계가 끝나고, 비로소 유한성의 세계가 끝나고, 비로소 무한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한성의 세계의 정수를, 유한성의 세계, 언어의 논리학적인 차원의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장소를 횡단해야 된다는, 맞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걸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다시 해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결국은 이 논리학이라는 것, 즉 언어가 엄격하게 작동하는 수준에서 언어를 탐사하고자 하는 이 태도를 우리는 언어를 어떤 의미에서는 정화시키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정화시키는 태도. 언어의 그 상상계적인 다양한 의미들의 그 흔적들이 묻어 있는 걸 다 떼어내는 거예요. 자, 이 언어를 정화시키려는 이러한 태도, 논리학자들 혹은 피트겐슈타인과 같은, 자, 그 분석 철학에 영향을 주었던 그 언어적인 영역에서 엄밀함을 추구했던 철학의 대가들. 자, 그와 같은 경향, 그와 같은 사유의 경향은 결국 언어를 정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강박증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한다면 강박증이라고 불러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강박적인 방식으로 언어에 집착하는 거예요. 강박적인 방식으로 상징계에 집착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말할 수 없는 것, 즉 정교한 언어 외부에 있는 것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태도,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태도, 비트겐슈타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전적으로 강박증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에서는 그걸 강박증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이 강박증은 왜 작동하는가 하면 실제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강박증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 실제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정신분석에서는 그걸 주의상스라고도 부르죠. 타자의 주의상스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걸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강박증적인 태도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즉 언어에 집착하려고 하는 것, 어떤 법과 질서에 집착하려고 하는 것. 자, 이와 같은 강박증의 구조를 우리가 탐사하게 되면, 강박증을 탐사할 때, 정신분석에서 실제로 그 신경증의 강박증적인 증상을 탐사할 때와 똑같은 장소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떤 장소인가 하면 강박증의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모든 강박증은 임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강박증은, 그래서 그걸 증상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우리가 아무리 강박증적인 태도를 보여도 그 강박증의 태도가 붕괴되는 지점, 몰락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석가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분석가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강박증이 잘 진행이 되면 완벽한 체계와 시스템 안에서 그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강박증은, 우리가 강박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걸 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강박적인 태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실제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가 보지 않고 시선을 돌리면 돌릴수록, 그래서 정교한 언어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그 실제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주입상스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그 안에서 일그러지기 때문에. 언어의 강박증적인 태도, 여러분, 강박증이 왜 언어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철저하게 강박증이 언어적인 사태에만 집착하는 그와 같은 병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와 같은 사태, 뭐 강박증이라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뭐 문을 잠가야 한다, 집을 나올 때는. 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 문을 잠글 때 의식을 치러요. 문을 5번 돌리죠. 꼭 5번 찰칵 돌려서 그것이 잠겨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단순한 확인이 아니죠. 어떤 특정한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책장에서도 책이 알파벳 순서대로, 가나다라 순서대로, 혹은 범주 순서대로 정확하게 꽂혀 있어야 돼요.
자, 그건 역시 어떤 특정한 언어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이 언어적인 질서에 집착하는 강박증적인 태도는 전적으로 상징계에 몰입하는 태도인데, 이 상징계에 몰입하는 태도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태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태도가 유지되는가 하면 분명히 임계점에 도달한다. 분명히 붕괴되는 지점에 도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실제와의 조우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자라는 거죠. 바디우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바디우는 언어의 정교한 지점들을 탐사해 들어감으로써 이 강박증적인 언어의 태도가, 특히 수학의 집합론에서 그 강박증적으로 정교하고 아주 뭐랄까요, 스스로를 정화하려는, 어떤 오류도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언어적인 흐름 안에서 결국은 오류에 도달하게 되는, 결국은 스스로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 그 지점을 찾아내면 거기서부터 실제가 만져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 그래서 바디오는 문학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오는 철학이란 존재론을 탐사하는 것인데, 그 존재론의 가장 뛰어난 영역은 문학이나 다른 예술의 영역이 아니고 수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즉 논리학 중에서 최고의 논리학을 자랑하는 집합론의 논리학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도달해야만 우리는 진짜 강박증적인 사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짜 무언가가 가치 있게, 엄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붕괴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실제를 감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집합론이 가장 뛰어난 존재론이라고 바디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지금 이제 바디우가 지금 우리 계속 첫 페이지에 머물고 있잖아요. 첫 페이지, 존재와 사건의 서론의 첫 페이지, 바디우가 세 가지 에타델리오, 즉 상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세기의 사유의 역사가 어디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상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이데거였고, 두 번째는 자 이제 과학적 엄밀함의 언어가 어떤 식으로 사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미국적 사유의 패러다임을 구성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서구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점검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의 코멘트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점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마지막 철학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 이렇게 과학적 합리성의 언어가 언어적인 정밀함을 통해서 사유를 정교하게 지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패러다임, 특히 영미권의 분석 철학적 패러다임이,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이다라는 두 번째 상태 점검이 있었다면,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주체는 어떻게 되었는가? 철학이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이잖아요. 주체 이론은 어떻게 됐는가? 지금 주체는 어디쯤에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바디우가 이제 점검하는 세 번째 태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죠.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번역하고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Une doctrine post-cartésienne du sujet est en voie de déploiement dont l'origine est assignable à des pratiques non philosophiques. 괄호치고 la politique ou le rapport institué aux maladies mentales, et dont le régime d'interprétation marqué des noms de Marx et Lénine, de Freud et Lacan, est intriqué à des opérations cliniques ou militantes qui excèdent le discours transmissibl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후기 데카르트적인 주체 이론이 전개 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의 기원은 비철학적인 실천들이라는 거예요. 자, 데카르트 이후에, 우리가 데카르트가 주체라는 개념을 설정한 이후에, 그 이후의 주체 이론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관찰해 보니 비철학적인 영역에서 그와 같은 주체 이론이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철학적인 실천들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영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이든, 아니면 두 번째는 정신질환에 관련된 것이든. 이게 따옴표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신질환에 관련된 것이든. 여기서 정신질환, 말라디 멍테레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따옴표를 이렇게 쳤냐 하면, 과연 그게 병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정신질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된 그러한 실천들이 주체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그럼 어떤 영역이었는가 하면 한 쌍씩을 바디우가 제안을 하죠. 두 쌍을 제안을 하는데 정치적인 것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쌍이 있어요. 커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신질환에 관련된 영역은 프로이트와 라깡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는 그와 같은 비철학적인 실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해석 체제, 이들이 사태를 해석하고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실천들을 번역해내는 그 언어의 체계가 전수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또한 상당히 문제 제기적이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바디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수 가능하다는 거 트랑스미시빌이라고 하죠. 말라디 트랑스미시빌 그러면은 전염병이에요. 전달되는 병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헤짐 당테프레타시움인데 끼네파 트랑스미시빌이라는 거예요. 즉 전수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전수 가능한 담화를 초과하는 임상적 또는 투쟁적 오퍼레이션들로 뒤얽혀 있다는 거예요. 즉 전수 가능한 담화를 초과한다는 건 전수 가능하지 않은 영역으로 간다는 것이죠. 전수 가능한 영역이 여기 있다면 그걸 넘어선다는 거, 초과한다는 엑세드라는 것이죠. 엑세드라는 것인데, 자 그런 걸 초과하는 임상적인 클리닉이죠. 정신분석을 얘기해요. 그리고 투쟁적, 밀리턴트, 투쟁적, 그거는 정치적인 영역인 것이죠. 정치적 투쟁.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오페라시옹, 오퍼레이션, 즉 실행적인 무언가들로 뒤얽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바디우가 말하는 20세기의 주체 이론은 어디까지 왔어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세 가지의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철학은 어디까지 왔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철학. 그 바디우에게 철학은 존재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디우는 이렇게 대답해요. 하이데거에서 끝났어요. 하이데거가 마지막 철학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철학이 끝난 다음에는 그 철학의 영역을 뭐가 채우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럼 바디우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미국적 사유가 지배하고 있어요. 즉 분석 철학과 논리실증주의로부터 시작된 언어의 엄밀성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사유의 경향들이 지금 하이데거 이후에 철학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인문학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철학은 그렇게 끝났다 치고 그러면 주체 이론은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세 번째 질문이 던져졌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주체 이론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네요. 데카르트 이후에 데카르트가 주체 이론을 설정했잖아요.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주체다라는 거예요. 사유하는 주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주체 이론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그 주체 이론은 기이하게도 철학이 아닌 영역에서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네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철학이 아닌 영역이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하니까 두 가지 영역입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죠. 첫 번째 영역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영역에서 주체적인 그와 같은 오퍼레이션들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정치적인 영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임상의 영역에서 정치적인 투쟁 말고 뜻밖에도 정신분석이라는 영역이 있네요. 거기에 주체 이론이 지금 전개되고 있네요. 라고 지금 바디우가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분석의 영역의 이름은 그렇다면 마르크스와 레닌이 정치적인 영역이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니까 당연히 프로이트라는 이름을 먼저 제시하죠.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발명해냈으니까. 그리고 그 프로이트를 누가 계승하는가? 프로이트의 그 이론들을 누가 흡수해서 투쟁의 영역으로 나아갔는가? 누가 정신분석에서는 진정한 투사인가? 주체를 위한 투사인가? 주체가 되고자 했던 인물인가 하면 라깡입니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체라는 개념이 바디우에게는 굉장히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설명이 덧붙여져야만 하는 것 같아요.
자, 20세기의 주체 이론. 지금 바디우에 의해서 주체라는 개념이 설정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바디우 말고는 20세기에 주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주체는 없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했죠. 주체라는 거, 일단 주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주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 북한에서도 주체 사상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자신이 뭘 할 수 있다라는 거. 남의 힘 빌리지 않고 내가 내 걸 만들고 내가 지배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는 뭐 외래어도 다 밀어내고 그들의 언어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진정한 주체인지, 그들이 지금 주체인지.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주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거야. 내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알고 있고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다.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고 내 가족의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의 내가 주인이다. 내 국가에서 나는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상식으로 말하자면 상식적인 표현을 쓰자면 간단하죠. 그런데 20세기의 철학자들이 20세기 인문학자들이 20세기 사회학자들이 혹은 20세기의 실증과학자들이 도킨도 마찬가지죠. 유전자가 우리를 다 조종한다라는 거, 우리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정치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언어들이 정치적인 시스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우리의 그 정치적인 시스템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게 사실상 주체라는 단어를 배격하고 있어요. 20세기의 모든 사회의 경향들은 주체 그런 거 있다고 우리가 믿었었던 게 착각이었다. 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언제부터 사용된 용어인가? 미셸 푸코는 그게 근대가 발명해낸 하나의 개념이라고 말하죠. 그 이전에는 뭐 주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 다 신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대로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할 거야. 자, 이건 진짜 경거망동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대가 시작되면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거야라는 사고방식이 비로소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체라는 개념에 흥망성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대에 등장했다가 근대의 강력한 환상으로 작동하고 있다가 20세기에 들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소멸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주체라는 개념이 이제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주체 개념으로 시작된 근대의 철학자잖아요, 데카르트가. 그래서 헤겔까지 이어졌던 그 주체의 개념, 주인공의 개념이라는 것이 결국은 20세기에 와서 소멸해 버렸는데 바디우는 지금 그 주체 개념을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어서 그것을 철학의 중심적인 용어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동시대 철학자들, 그 80년대의 동시대 철학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데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에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바디우가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주체를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실체도 아니고 한 인간도 아니고 주체라는 것은 어떤 절차다라는 방식으로 바디우는 주체의 개념을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 살려내고자 하는데 바디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개념적으로 사변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내 발명품이 아니라 주체라는 게 원래 거기 있다. 지금 20세기에도. 다 한번 봐봐라. 그걸 보면 어떻게 그걸 주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지적해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죠. 발굴해내는 거죠. 그게 마르크스 레닌과 프로이트 락강의 오퍼레이션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등장했는지 제가 이런 주체 개념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하게 될 그 이후의 강의에서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을 다루는 그 주체를 다루는 영역에서 더 수학의 용어를 써서 정교하게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거의 서론격의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신적인 근육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어떤 지구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조금은 쉬운 방식으로 초반부니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상식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이래요. 자,
마르크스부터 시작합시다. 마르크스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주체 개념의. 주체의 오퍼레이션이 마르크스, 레닌이라면 일단 마르크스가 시작인 것이죠. 마르크스는 어떤 인물이냐. 자, 마르크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구 자본주의 사회, 18세기, 19세기 그 막강하고 강력하던 정말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과학의 성장으로 주체의 개념이 거의 극점에 도달했던,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그 서구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기계들, 그 산업혁명들, 그 엄청난 자원들, 그 엄청난 과학기술과 엄청난 막강한 권력들,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전 세계로 휩쓸고 다녔잖아요. 전 세계를 다 식민지로 만들고, 다 노예로 만들고, 노동자로 만들고, 둘 다 거의 그때 당시에는 구별할 수 없는 개념이었죠. 노예나 노동자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봉건적인 사회의 뿌리로부터 그 사람들을 다 뽑아내서 다 자신들의 공장의 기계 부속품처럼 만들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막강한 생산물들을 막강하게 생산해내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야말로 정말 주인이라는, 내가 주인이야, 나 백인이 이 세계의 주인이야라고 말하고, 세계 어디를 돌아다니건 다 미개인 취급하고 다 노예 취급을 하고, 그들 백인들끼리도 그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노동자들을 완전히 억압해서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하나의 부속품처럼 만들어버리던, 그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잘못된 주체 개념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지도 모르는 방식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하게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마르크스가 본 거예요. 저건 붕괴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이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그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평평해 보이고 문제점이 없어 보이는 그 일관된 평면에 출현하는 계급 투쟁의 균열점을 파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건 명명했죠. 그걸 이론적으로 명명했어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저게 바로 저 유령이 등장해서 이 평면을 붕괴시킬 것이다라는 걸 본 거죠. 마르크스가 봤어요. 그리고 레닌이 그 마르크스의 명명된 이름을 붙잡고 투쟁을 시작한 것이죠. 나는 그걸 믿는다. 레닌은 마르크스를 철저하게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시대의 지배적인 질서를 붕괴시키고 새로움을 도래하도록 만드는 투쟁을 시작한 것이죠. 자, 물론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면, 야, 지금 그 철저한 공산주의 사상을 숭배하는 거냐 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결국은 그 공산주의가 결국은 어떤 특정 권력, 독재 권력과 결탁해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를 생산해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저 역시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르크스라는 이론을, 그 명명된 진리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레닌이 했던 일을 보라는 거죠. 그 레닌이 결국은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기 이전의 러시아 제국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살펴보신다면, 결국 레닌은 결국 러시아의 민중을 러시아의 그 재정, 전제 군주 제도의 억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켰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나오는 그 바로 그 현실들, 그 봉건영주들이 결국은 그들의 신민들을, 그들의 노동자들을, 그들의 농노들을 거의 짐승 취급하면서 재미로 죽이기도 하는, 자, 그와 같은 현실이 결국은 러시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농노제도가 자본주의와 결탁해서 만들어내는 온갖 종류의 부조리와 그 극악무도한 현실들을 횡단해서 다른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레닌이 성공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 커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언가를 변혁시킨 하나의 이론과 실천적 투쟁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그걸 지금 바디우는 주체의 형상이라고 보는 거야. 주체의 형상. 바디우가 말하고자 하는 주체라는 개념은 그런 거다라는 거죠. 하나의 이론이 등장해서 어떤 특정한 균열점을 파악해내고, 그 균열점을 오히려, 그 균열의 지점을, 그 공백의 지점을, 그 유령과 같은 지점을 오히려 진리의 이름으로 명명한 뒤에 그 이름을 받아들인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하나의 바이블로 삼아서
세계를 변혁해 나가는, 자신의 삶을 변혁시키고 공동체를 변혁시켜 나가는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강제하는 족송의 과정들, 강압의 과정들을 실천해 나가는 이 절차를, 이 프로세듀어를 주체의 절차라고 본다라는 것이고, 그것의 형상을 마르크스 레닌으로부터 우선 먼저 관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게 바로 프로이트, 락강의 커플인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용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프로이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서구 사유에 주체라는 개념의 임계점을 폭로한 인물인 것이죠. 자, 프로이트가 살았던 그 시대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그 시대는 서구의 가부장적 부르주아 혹은 부르주아적 가부장제가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결국 남성 우월주의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개념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야, 내 의식의 주인이야,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어, 나는 과학의 주인이고 나는 과학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라는 이 의식의 명료함에 대한 신념과 신앙이 팽배하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 시점에 등장해서 프로이트가 히스테리증자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진리의 이름들이 바로 정신분석이라는 거, 정신분석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당신의 행동들이 자신의 의식과 정확한 판단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른 이유가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거기서는 당신의 의식이 작동하지 않아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오히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받아들인 어떤 타자의 언어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야 라고 프로이트는 서구 사유의 평면에서 그 주체의 막강한, 주체라는 개념의 막강한 평면에 등장하는 공백들, 균열들, 히스테리증자들이 발화하는 언어를 통해서 등장하는 그 유령들을 오히려 진리라고 명명해주고, 그 진리가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이론을 정교하게 구성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론을 보고 그 이론에 경도된 락강이 그 이론을 중심으로 투쟁을 시작해 나간 것이죠. 그걸 진리의 이름에 대한 충실성의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락강은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거예요.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언급한 것이죠.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이 명제가 락강이 평생 외쳤던 명제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어요. 아니, 왜 락강만이야? 라고 질문이 던져질 수 있죠. 아니, 왜 락강만? 프로이트의 제자들이 많은데, 안나 프로이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프로이트의 제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왜 락강만, 바디오는 왜 락강만 주체의 오퍼레이션의 형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가? 꼭 집어서 락강이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하죠. 자, 보세요. 왜 마르크스와 레닌인가? 왜 마르크스와 스탈린은 아니지? 자, 이런 질문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마르크스와 레닌이지? 왜 프로이트와 락강이지?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락강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다라는 이 명제, 이걸 평생 주장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락강 당신은 정확하게 프로이트로 돌아간 게 아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락강 당신은 저렇게 말하는가? 그 프로이트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그래서 프로이트를 연구하고 프로이트를 따르는 이페아, 국제정신분석협회가 결국은 락강을 파문해버리죠. 너는 락강 너는
진정한 프로이디언이 아니야. 너는 네가 하는 건 진짜 프로이트가 했던 게 아니야.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50분간 하라고 했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해?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너 왜 자꾸 다른 얘기해? 너 왜 자꾸 언어학을 도입하려고 그래? 너 왜 자꾸 기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넌 아니야. 너는 프로디언이 아니야. 라고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제명시켰죠. 그러니까 지금 바디우가 프로이트와 락강의 커플이 주체 형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주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보세요. 프로이트와 락강 말고 프로이트의 다른 제자들은 프로이트 이전의 실증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이 프로이트를 해석하는 방식과 락강이 프로이트를 해석하는 방식은 다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 락강의 커플이 유일하다, 유니크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걸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 덧붙여서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로이트는 결국 그 이전의 사유의 평면에 구멍을 등장시켰다라는 거죠. 히스테리증이라는 구멍을, 혹은 그 이전의 주체의 개념이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던 어떤 임계점을 지적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계점을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그 임계점을 통해서 다른 현실로, 다른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경향, 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경향의 입구였기 때문에 그 임계점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다른 평면으로, 다른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임계점이 가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 임계점을 통해서 다시 그걸 봉합하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예전의 사유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임계점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균열이었고 그냥 기능장애였던 것이죠. 그냥 봉합되어야 할 기능장애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락강이 진정한 주체 이론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실천했던 인물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 이유는, 프로이트의 다른 제자들은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그 사유의 평면에 등장한 그 균열점에 대한 명명을 오히려 봉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자들은 그 이전의 사유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심리학인 거예요. 그렇게 락강이 자아심리학을 비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그 균열, 그 공백의 이름을 보지 않고 다른 이론들을 실증과학적인 방식으로 언어와 사태가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해냄으로써 결국은 프로이트를 그 이전의 사유의 평면으로 되돌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락강은 프로이트의 후속 세대들을 비판하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락강은 프로이트가 그 균열점을 지적해낸 이유가 결국은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방향성과 역동성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질적인 임상의 장으로 그대로 도입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 지금 프로이트의 어떤 이론적인 장과 거시적인 세계와 사유의 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그대로 미시적인 영역의 세계로 가지고 들어오면 락강의 입장과 다른 프로디언들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어떻게 해서 락강이 진정한 프로이트의 후계자였는지를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한다면, 자, 이런 거예요.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것이죠. 자, 어떤 내담자가 자신에게 증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분석가를 찾아온다면 이 증상은 내담자가 살고 있는 삶의 평면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죠. 내담자의 삶의 평면은 어떤 것인가요?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프로이트가 밝혀내는 바인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타자가 만들어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욕망하고 저렇게 성충동을 만들어내고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결국 다 부모들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라는 것은 그 부모가 속한 공동체의 그 이데올로기를 흡수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는 개인이라는 이 개별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쨌든 그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인정하는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타자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타자가 프로이트가 지속적으로 암시해 왔던 것을 락강이 정확하게 해석한 바에 의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징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징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프로이트가 그 증상들을 관찰하면서 밝혀냈던 바는 무엇인가 하면 미시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증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상징계의 타자라고 할 수 있는 그것에 저항하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상징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면 증상을 경험하지 않을 텐데 우리의 몸이 그것에 저항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실제라는 거예요. 상징계는 리얼리티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설명드렸던 바에 의한다면 상징계라는 건 우리에게 리얼리티를 구성해내서 문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리얼리티를 살아가는데 어떤 증상이 우리에게 등장하면 우리의 리얼리티가 붕괴되는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돼? 라는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라는 나의 현실을 리얼리티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이었는데 이 안정적인 것의 어떤 부분이 균열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내가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 실어증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파리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거 왜 이러지? 나의 리얼리티가 붕괴되는 지점, 즉 증상적인 지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리얼리티가 붕괴된다라는 건 상징계가 붕괴된다라는 것이고 상징계가 붕괴된다라는 건 타자가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타자가 붕괴된다라는 건 타자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각각의 증상은 그와 같은 상징계의 평면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한 시대의 평면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사건적인 장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히스테리증자 여성들에게 안나오에게 도라에게 판케예프에게 늑대 인간에게 발견했던 주인간에게 발견했던 것은 그렇게 시대의 패러다임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지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상이라고 명명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다시 돌아와서 한 인간에게 한 내담자에게 증상으로서 출현한 것이라면 그 증상은 리얼리티가 아니라 리얼리티를 위협하는 리얼인 거예요. 리얼. 현실을 위협하는 실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임상이 진정으로 프로이트적인 효과로 연결될까요? 자, 프로이트가 한 시대의 평면에 등장했던 구멍을 명명했던 이유는 이걸 봉합하고 예전으로 돌아갑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드러내어서 이제 우리는 예전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당신들은 주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 시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신들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사고할 수가 없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자체를 가져왔던 것이 프로이트의 이론이었으니까 그 프로이트의 이론을 그대로 철저하게 충실하게 수용한다면 이 임상 상황에서도 결국은 증상을 갖고 있는 그 내담자의 증상을 봉합함으로써 예전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프로이트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락강이 언명하는 거죠.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의 증상을 봉합시키지 않겠다라는 거. 오히려 증상이 진리다라고 말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이 증상의 힘을 통해서 이전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 어떤 시적인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시적인 실천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창조하는 실천인 것이잖아요. 언어를 창조해냄으로써 나의 존재를 새로운 영역으로 접근하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락강은 주장하는 것이죠. 다른 정신분석가들은, 다른 프로이트의 후속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증상을 나쁜 것으로 보고 그걸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증상을 제거한다라는 건 여러분 좀 비약적으로 말하자면 프로이트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왜냐? 프로이트 자신이 증상이었으니까. 프로이트 자신이 20세기와 19세기에 서구 유럽의 증상이었던 거죠. 서구 유럽 사람들이 모두가 다 믿고 있던 이데올로기를 붕괴시키는 임계점이 바로 프로이트의 존재 그 자체였던 거예요. 증상을 제거한다라는 건 프로이트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모두가 다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이트의 이론을 통해서 협회를 만들고 협회의 보편을 만들어내어서 그 협회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증상처럼 간주하고 제거해야 될 존재로 간주하는 락강에게 했던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락강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그거 아니다. 그건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바도 아니고 그거는 프로이트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냥 이론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프로이트의 1차 토픽이 이렇고 2차 토픽이 이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프로이트가 이렇게 이 시간 동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1초도 틀리지 말고 그 시간을 지키고, 자,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는 그야말로 프로이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만 보려고 하는 굉장히 협소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냥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바보가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락강 말이 맞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세계가 지탱되는 이유는 바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보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고 언급하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락강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면 오히려 또 시스템이 그야말로 바로바로 붕괴되어 버리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락강은 진정한 프로디언으로서 프로이트가 명명해낸 그 공백의 그 사건의 이름을 끝까지 지탱하는 투쟁을 수행해 나갔던 인물로서 결국은 락강의 행보 자체가 주체의 오퍼레이션의 전형적인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오는 락강만이 프로이트의 진정한 충실성의 주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도를 잘 이제는 숙지하시길 바라요. 결국은 이름을 발명해낸 자가 있어요. 이름을 발명해낸 자. 그건 락강이 아니에요. 프로이트가 발명해낸 거예요. 프로이트가 결국은 무의식, 우리가 어떻게 타자에게 지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지배를 뚫고 나오는 증상이 무엇인지를 명명해내고 그것에 정교한 이름의 체계를 구성해냈어요. 프로이트의 텍스트가, 프로이트의 이론들이 그 이름들을, 전혀 새로운 기표들을 발명해낸 것이죠. 그 기표들을 수용한 락강이 그 진리의 이름에 대한 충실성의 투쟁을 이어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뛰어난 방식으로 이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기표들의 상상계에 종속되지 않고 그 기표 하나하나가, 프로이트의 기표 하나하나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랬더라라는 그 상상계적인 위치 안에 자신을 폐쇄시키지 않고 본질적인 영역으로 횡단해 나갔던 인물이 락강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디오는 이렇게 거대한 거시적인 역사적인 평면에서 이름들을 짚어내고 있지만, 자, 이런 종류의 주체들을 우리는 다른 영역에서도 사실은 많이 발견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종교의 영역에서도 그런 주체들이 있죠. 종교의 영역에서도 이름 없는 주체들이지만 충실성, 진리에 대한 충실성에 투쟁을 해 나갔던 주체들이 있죠. 지금 프로이트와 락강의 관계를 우리는 예수와 어떤 신앙인들의 관계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성서, 예수의 말씀, 신약이 이렇게 적혀 있다더라. 이 말씀 이대로 해야 한다. 상상계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했던 본질적인 영역, 예수가 어떻게 구약의 세계 공백을 만들어내어서 그 공백의 영역에 명령을 가했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어떻게 그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혹은 사도들이 혹은 신약의 작가들이 명명해냈는지, 이 본질적인 과정을 관찰하고 그곳에 보다 충실하려고 했던 주체들이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되죠. 종교의 영역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뛰어난 방식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해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마르크스와 레닌 그리고 프로이트와 락강이다라고 자,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한 해석의 문제, 프로이트의 이론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바디우가 플라톤을 독해하는 방식의 그 변증법적인 절차를 염두에 둔다면 비로소 우리는 또한 락강이 왜 진정한 주체의 그 오퍼레이션의 실행자였는지, 그 참여자였는지를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바디우가 텍스트를 읽을 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제안해 드릴 수 있는 텍스트의 독법이 그러하기도 한데, 자, 이런 거죠. 지난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프로이트는 그건 너무 옛날 사람 아니야? 이미 그 심리학의 세계에서 뭐 정신분석의 세계뿐만 아니라 뭐 심리 상담의 영역에서도 프로이트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이트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근 사람을 공부해야지. 이 프로이트는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이 사람 지금 공부하고 있어. 과학이 뭐 그렇게 옛날 걸 탐사함으로써
정확해질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도 있어요. 자, 텍스트를 읽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보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디오는 플라톤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 바디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존재와 사건에서 자주 등장할 테지만, 바디오는 플라톤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 플라톤이, 자,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읽어도 플라톤 그 2000 몇백 년 전에, 2300여 년 전에 인물이 무언가를 썼는데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을 읽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뭐 대표적으로 비판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게 독재적이다.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무슨 철인 정치를 주장하고 있고 거의 뭐 나치가 결국은 아주 이용해 먹기 좋은 이론들을 발명해낸 그런 인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어떤 언어와 사태의 일치를 말하면서 플라톤주의가 고전주의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들을 해드리면서 그러면 이건 폐기될 이론 아니냐, 이런 진짜 구닥다리 옛날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철학적 사유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디오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그런 걸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수천 년 전에 말을 했던 이 인물이 어떤 거대한 문제와 마주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내고 어떤 해결책은 실패하고 또 어떤 해결책은 그 실패를 넘어서려는 투쟁 속에서 그 역동 속에 존재하고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의 바디오를 플라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플라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결론만 가지고 플라톤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거죠. 결론만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결국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텍스트가 거의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은 뭐 잠깐 하고 또 나중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릴 일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한 존재 언어를 담아내지 못한다 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학이 잘못됐다라는 이런 단순 무식한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 존재론이 무엇에 더 적합한가라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존재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존재론을 할 때 문학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바디우도 여러분 문학 희곡도 굉장히 많이 썼고, 결국은 그 예술의 영역에서 진리가 한다. 철학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진리가 출현하는 4가지 범주 중에 예술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디우가 예술이라고 말할 때는 문학이 굉장히 거대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예술의 세계에서 출현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존재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문학의 언어, 그 상상계적인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를 다루는 것이 바디우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논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말했던 부분은 존재론을 이야기할 때, 존재론의 영역에서는 하이데거는 문학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하이데거도 문학적인 용어를 주장하긴 했지만 문학을 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하이데거 헬더린을 다루었지 헬더린 자체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하이데거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구성해냈던 것이죠. 그런데 존재론의 용어를 다룰 때 어떤 용어가 중요한가, 어떤 용어가 더 적절한가라는 언급을 할 때 바디우는 논리학을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학이 별 볼 일 없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디우는 분명히 진리의 출현은 예술의 영역에서 존재한다. 4가지 범주 중에 하나가 예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은 문학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미술도 포함하고 뭐 음악도 포함하지만 어쨌든 문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바디우가 플라톤을 파악하는 방식은 플라톤의 결론은 우리가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수용하기가 조금은 수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그 결론적인 차원에서는 너무 구닥다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역동을 거쳐서 플라톤이 존재에 접근하려고 했는지, 어떠한 방식의 실패를 경험했는지, 그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또한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는지, 이 모든 역동들을 파악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변증법적인 그 절차들을 우리가
어떤 태제를 세우고 어떤 안티태제에 부딪히고 어떠한 다시 합에 도달하고 이 합이 또한 다시 어떻게 안티태제로 기능하고 이 모든 절차들의 역동의 여로들을 살피는 방식으로 플라톤을 파악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우리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플라톤의 텍스트가 어떤 의미의 가치를 분명히 우리 사유에 어떤 방식의 재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역동과 어떤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물론 바디우가 지금 플라톤을 그렇게 다루었던 것이지 프로이트 연구자는 아니니까 프로이트를 언급했던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프로이트에 대한 관점들, 프로이트가 틀린 부분이 있고 프로이트가 맞은 부분이 있고 하는 그 여로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프로이트 주의자들은 프로이트가 다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프로이트가 틀렸다라는 부분들을 봉합해내기 위해서 아주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어떤 프로이트는 이제 구닥다리다. 프로이트는 정말 옛날 사람이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그런 여로들은 프로이트의 의미들은 그 이론적인 정신분석의 성과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그걸 버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둘 모두 사실은 맞는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락강이 사실은 프로이트를 다루었던 방식이 바디우가 프로이트를 다루었던 방식과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디우가 플라톤을 다루었던 방식과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프로이트의 이론들이 사실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프로이트의 이론들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무의식이라는 실제 혹은 성충동이라는 실제와 맞닥뜨리고 우리가 언어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상징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증상들과 맞닥뜨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로들을 살피는 그 역동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것. 자, 그와 같은 어떤 행보를 탐사해 나가는 과정들을 락강은 더 중요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가지고 프로이트가 맞았다, 틀렸다라는 것을 파악하기보다는 결론만 가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락강은 어떤 지점에서 아주 눈에 띄고 아주 두드러진 성과들이 등장했고 그게 락강의 눈에는 사실은 초기 프로이트의 성과들인 것이죠. 특히 꿈의 해석, 이 부분에 등장했던 그 부분에 등장했던 프로이트의 해석들, 프로이트의 발견들이 결국은 실제와 거의 완전히 충돌하다시피 실제와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프로이트의 발견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어떠한 명령들을 이어나가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실은 후퇴하기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피하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이 여로들을 관찰해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프로이트를 이해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와 같은 거대한 사유의 어떤 이론가에게는 보다 변증법적이고 보다 역동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접근을 했던 인물이 바디우가 보기에는 또한 락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바디우는 프로이트와 락강의 커플을 주체성의 커플이라고 주체성의 어떤 구조라고 오퍼레이션의 어떤 형상이라고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과학의 합리성이라는 태도로 다시 돌아오자면 지금 바디우가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과학의 합리성에 대해서 하이데거와 락강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는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행보를 보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데거는 문학의 세계에서 분명히 존재가 발견되고 그와 같은 문학의 언어를 자신의 존재론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존재론에서 그것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그것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존재론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이데거이면서 동시에 하이데거는 과학적 합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디우는 이 논리적인 언어가 존재론에 적극 수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하이데거는 그 존재론의 언어가 과학의 세계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이데거는 그 과학의 언어가 오히려 우리의 문명에 허무주의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과학의 언어, 이 영미권에서 벌어졌던 이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적인 이 언어적인 경향에 대해서 만약에 하이데거가 언급을 했다면 상당히 비판적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디오는 그걸 수용하잖아요. 그런데 락강은 어땠는가 하면, 자, 비교하자면, 하이데거와 비교하자면 락강은 어땠는가 하면, 자, 락강은 과학적인 합리성의 언어를 수용하죠. 자, 많은 분들이 락강의 세미나를 읽고 굉장히 난잡하다, 뭐 비판적으로 말하면 난잡하다, 아니면은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말한다면 락강의 세미나들이 굉장히 독해가 불가능하다,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세미나 아니고도 그 에크리와 같은 텍스트, 손으로 썼다기보다 어쨌든 말로 한 게 아니라 텍스트로 쓰여진 논문집이잖아요. 그건 역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읽으라고 쓴 거냐, 왜 이렇게 난해하냐, 난삽하냐, 뭐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반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 락강이 결국은 자신의 이론들을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들을 정확히 파악해 보자. 자, 그게 뭐냐? 자, 그것은 논리학이라는 거예요. 수학서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징계적인 것 안에서 논리적인 것들을, 어쨌든 락강이 이론들을 구축해 나갈 때는 상징계를 사용하잖아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뭐 몸짓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언어를 사용하는데, 즉 상징계를 사용하는데 그 상징계 안에서 가장 논리적인 영역들만 사용한다라는 거죠. 즉 상상계적인 영역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의 세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묘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수학소적인 방식으로, 마템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라는 이유에서, 자, 그런 이유에서 락강은 과학적 합리성의 언어를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존재론 안에 문학적인 요소를 끌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묘사적인 영역을 끌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 하이데거와 락강은 과학담화, 과학의 언어, 합리적인 언어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다른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락강은 그렇게 자신이 합리적인 언어와 수학서적인 논리학의 용어들을 수용해 내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리적인 언어가 결국은 존재에 도달하는 언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과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오히려 락강은 문학적인 영역이, 문학적인 표현이 존재에 접근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들으시고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디우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바디우가 이렇게 논리학의 언어를, 수학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논리학이 맞고 문학이 틀리다가 아니고, 문학은 이미 진리에 접근해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영역, 진리가 발생하고 있다,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락강도 마찬가지예요. 락강도 결국은 내담자의 자유로운 발화를 권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언어가 문학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진리의 세계가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과 별개로 존재로는 결국 존재로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로는 결국 진리 사건을 포착하는 바로 곁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 사건에 충실한 주체들, 문학의 주체들, 혹은 임상의 주체들, 혹은 다른 예술의 주체들, 혹은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로는 그것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존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디우에 따르자면, 혹은 락강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과학적 합리성의 용어를 수용해서
과학의 용어가 붕괴되는 지점을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합리성의 용어를 수용하는 이유는 과학의 합리성의 용어를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내부로부터 어떻게 붕괴시키는지를 그 길을 찾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이데거는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이 락강이나 바디우와는 달랐다라는 거죠.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론마저도 문학적인 용어들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특히 묘사적인 언어들을 적극 수용을 함으로써 문학을 같이 평가해 준 반면에 락강과 바디우는 물론 문학을 같이 평가하는데 문학 같이 평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반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문학은 진리에 접근해요. 그런데 나 철학자 나는 문학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에 접근하는 저들의 언어를 내가 사용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저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인가 하면 문학적이 아닌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문학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평가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하이데거와 락강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 하이데거와 락강의 차이점은 결국 하이데거와 바디우의 차이점과도 괴를 같이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과학적 합리성에 대해서 자, 모두가 비판하는 거예요. 과학적 합리성에 대해서. 하이데거도 비판하고 락강도 비판하고 바디우도 비판해요. 바디우는 과학적 합리성의 세계를 지식이라고 평가하고 그 지식을 백과전서적 지식의 체계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한없이 유한하게 만든다. 한없이 한정시킨다고 말하죠. 락강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담화, 지식 담화를 굉장히 비판하죠. 그 대학 담화 안에 어떻게 과학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지, 어떻게 과학 문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지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결국은 임상 자체가 문학적 실천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문학적 실천을 하는 건 내담자지 분석가나 연구자가 아니라는 거죠. 같이 문학적 실천을 하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난장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이데거와 바디우와 락강 모두가 다 과학의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존재인 건 맞아요. 과학의 언어가, 대학 담화가 니힐리즘을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니힐리즘을 비판하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죠. 하이데거와 바디우와 락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차이점들을 바디우가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차이점을 지적한 다음에 구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 제기적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마르크스와 레닌은 자, 지금 주체의 형상을 구성했던 첫 번째 인물들이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의 커플은 구원, 즉 혁명에 대한 희망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구원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은 즉 세계가 더 나아질 수 있고 변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르크스와 레닌은 낙관적이에요. 당연히 낙관적이겠죠. 마르크스는 그런 거잖아요. 뭐 부르주아 시스템이 붕괴되고 결국은 노동자 계급이 독재하게 된다. 결국 평등한 세계가 온다라는 그런 이론이라고 일견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파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견 우리가 그렇게 파악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레닌은 그것을 위해서 투쟁했던 인물이고 자, 그들의 입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혁명적인 것에 대해서 레볼루시옹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프로이트와 락강은 자, 일견 회의적이죠. 특히 프로이트는 회의적이에요. 문명이라는 게 다 그렇다. 돌고 도는 거다. 프로이트는 정치적인 혁명에 대해서 시대적인 어떤 변혁에 대해서 한 발 빼고 있는 인물이라고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돼요. 자, 프로이트는 그렇다 치고 락강도 그런가? 락강도 과연 그런가? 자, 제가 지금 세미나 17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강의가 하나 또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래요. 세미나 17에서 그런 언급이 있어요. 세미나 17에서 락강이 혁명이란 단어, 프랑스어로 영어로는 리볼루션이죠. 프랑스어로 레볼루시옹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의 어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언급하면서
레볼루시옹은 라틴어에 레볼베레라고 하는 돌다라는 돌. 그래서 여러분 권총에 리볼버 권총 있잖아요. 그럼 리볼버는 계속 탄창이 이렇게 도는 방식으로 장전이 되는 걸 말하잖아요. 리볼버. 자, 돈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레볼루시옹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오는, 자, 그와 같은 운동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언급을 하기는 했어요. 락강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을 해봤자 어딘가로 마구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발전해서 진보한다기보다는 혁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바디우가 논평하듯이 마르크스와 레닌은 구원을 믿었지만 프로이트와 락강은 구원을 믿지 않는다, 회의적이다라는 논평을 그렇게 언급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이 부분은 상당한 어떤 논리적인 전개와 논증이 필요하고 하나의 커다란 테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락강은 결국은 진보를 믿었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이긴 하니까 뭔가 좀 두툼한 텍스트가 필요한 논증이기는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급해 드릴 수도 있어요. 결국 혁명이, 레볼루시옹이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원점이 어떤 곳인가를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원점은 어떤 것인가? 자,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어떤 형상이 있는가?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지점이어야겠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걸 라틴어로 엑스니힐로라고 하죠. 엑스니힐로. 즉 무로부터 무언가가 창조된다라는 거. 무언가 진정으로 창조되는 것이라면 무로부터 창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무로부터 무언가가 창조되는 지점에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0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 혁명이라는 건 0점에 도달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0점이 바로 공백의 장소인 것이고 그 공백의 장소가 바로 사건적 장소를 구성하는 것이죠. 어떤 평면에 공백이 형성되는 장소인 것이죠. 그 평면에 공백이 형성이 되면 우리는 그 평면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체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무언가를 구성해내는 창조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에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결국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가능성에 도달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낙관론적인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락강이 정신분석의 임상에서 결국 내담자가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내담자가 변화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더 나은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은 것이 가능하지 않고 예전과 별로 차이가 없는 무언가가 반복되고 변주되는 것이라면 사실 그걸 위해서 락강의 정신분석이 그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론들을 구성해내고 실천과 투쟁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언가가 변화가 되었다면 그 변화는 예전보다 나은 것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자면 성사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사라는 개념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가정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디우가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다.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와 락강이 라는 논평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20세기 인간학이 어떻게 상태 점검 받을 수 있는지,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바디우는 결국 우리 시대의 과학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디우의 논평에 의한다면 세 가지로 분절되는 과학의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디우의 논평에 의한다면 주체성도 결국은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바디우가
지금 20세기죠. 본인이 속해 있는 그 20세기, 하지만 여전히 21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사유의 지평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바디우는 지금 이러한 서론들에 대한 전개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론에 대해서 다른 강의자들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집중하고 느리게 전개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강의자들은 바로 뭐 집합론 들어가고 바로 칸토 이론 전개시켜 나가면서 바디우의 철학의 정수, 핵심부터 짚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강의 수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바디우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충분히 숙지한 뒤에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비로소 바디우의 철학의 정수와 그 힘과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용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바디우가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내는 방식으로 바디우의 철학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그 서론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탐사해 나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강의해드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